1895년 7월 초의 어느 무더운 저녁, 페테르부르크의 좁은 다락방에서 한 청년이 거리로 내려갔다. 20살 남짓의 키 큰 청년, 빛바랜 외투, 책 넓은 모자.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며칠을 굶었는지 시선이 흐릿했다. 그의 이름은 라스콜니코프, 전직 대학생. 그는 누구와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5층 아래에 안주인을 한 달치 방세가 밀려 있었다.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가며 그는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일에 떨면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 자신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시험을 위해 오늘 그는 운하 건너 그 집을 다시 찾아간다. 알루나 이바노브나 전당포 노파 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 그 집의 계단을 라스콜니코프가 오른다. 4층. 노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단. 문 옆에 종을 당긴다. 문 안에서 발자국 소리. 열쇠가 2번, 3번 돌아간다. 사슬이 걸린 채 문이 한 뼘 열린다. 작은 노파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사슬 너머에서 그를 살핀다. 누구요?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알루나 이바노브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문이 더 열린다. 그가 들어선다. 좁은 거실. 노란 벽지. 방 한가운데. 작고 메마른 노파. 60줄. 늙은 닭처럼 긴 목. 검은 모직옷. 허리에는 열쇠 꾸러미. 라스콜니코프가 회중시계를 내민다. 노파가 받아 살핀다. 낡았군. 거의 가치가 없어. 50코페이카는 받아야겠는데 1루블 받아주시지요. 1루블 줬어. 한 달 안에. 그가 동전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노파가 그것을 눈치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으로 된 담뱃갑을 가져오지요. 기다리겠소. 그가 떠나기 전 시선이 빠르게 방을 훑는다. 침실로 통하는 닫힌 문. 침대 밑에 어떤 그림자. 거울 옆에 성상. 노파의 허리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 됐다 보았다 거리로 나오자 다시 7월의 무더위가 덮친다. 숨이 막힌다. 안 된다.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떨림으로?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딱 한 번만 더. 그는 걷는다. 페테르부르크의 더러운 거리. 취객들, 마차들, 햇빛에 익은 먼지. 술이라도 한 잔. 좁은 지하 술집의 계단을 그는 천천히 내려간다. 지하 술집은 비어 있다시피 했다. 좁은 식탁들. 천장에 매달린 양철 등잔. 구석에 누군가가 잠들어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한쪽 구석에 앉아 맥주를 시켰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줄. 황소 같은 얼굴. 부어오른 눈꺼풀. 붉은 코. 덩크러진 회색 머리. 한때는 고급이었을 외투. 그러나 지금은 단추가 떨어지고 소맷뿌리가 너덜거리는. 그가 라스콜니코프의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젊은 양반. 한 잔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한 잔을 시켜주었다. 남자가 단숨에 들이켰다. 저는 마르멜라도 프라하우. 14등간. 전질.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지요. 라스콜니코프는 응대없이 그를 바라본다. 마르멜라도 보는 말이 길어진다. 젊은 양반. 가난이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소. 그건 진실이요.
그러나 빙고는 죄요. 빙고는 죄요. 젊은 양반 라스콜리코프는 침묵으로 듣는다. 가난은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빙고는 자존심을 빗자루로 쓸어버려. 그것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가 다시 술을 청한다. 들어보시오. 젊은 양반. 저에게는 아내가 있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폐결핵을 앓고 있죠. 교양 있는 여자였어. 한때는 도지사의 무도회에서 춤을 추었지요. 마르멜라도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 사이에 새 아이가 있어. 그리고 나와의 사이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받아주었어. 갈 곳이 없는 나를. 그리고 가장 큰 친딸이 있어. 소냐, 18살, 첫 결혼의 딸. 카테리나는 의붓딸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러나 가난이. 마른벨라도프의 목소리가 무너진다. 어느 날 카테리나가 아이들을 보며 울었어. 빵이 없다고. 한 조각의 빵이 없다고. 그리고 소냐를 향해 말했소. 넌 우리와 먹고 살면서도 한 푼도 보태지 않는구나.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젊은 양반. 그 말을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라스콜리코프는 식탁을 본다. 소녀는 말없이 일어났소. 모자를 쓰고 쇼를 두르고 나갔소. 6시였소. 8시에 돌아왔소. 손에 30루블을 쥐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돈을 카테리나 앞 식탁에 놓고 머리에 쇼를 덮은 채 침대에 엎드려 어깨가 떨리는 것만 보이도록 울었소. 마른 멜라도프가 얼굴을 가린다. 카테리나는 그 발치에 앉아 있었소. 밤새도록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둘 다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다음날 소냐는 노란 표를 받았소. 매춘부의 노란 표. 라스콜리코프의 손이 식탁 위에서 움직임을 멈춘다. 마르멜라도프는 술을 다시 청한다. 그 다음 일도 들으시오. 한 달이 지나 카테리나가 소녀의 방에 가보았어. 소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나오던 길이었어. 그 가방에 카테리나가 손을 내밀자 소녀가 그것을 그대로 내주었어. 가방 안에는 자신이 모은 돈, 마지막 한 푼까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어머니. 마르멜라도프의 어깨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가져갔어. 어제 은녀의 방으로 갔지요. 소녀가 차려 끓이고 있었지. 나를 보더니 말없이 식탁에 돈을 내밀어 주었어. 아버지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마셨소. 닷새 동안 여기서 나스콜리코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른멜라도프는 자기 손을 본다. 짐승이요, 짐승. 짐승이라 해도 모자라오. 그러나 젊은 양반. 마른멜라도프가 갑자기 고개를 든다. 그분께선 우리 같은 자들도 부르실 거요. 마지막 날에 다 오너라 하고 부르실 거요. 너희 술꾼들도 오너라. 너희 약자들도 오너라. 너희 부끄러운 자들도 오너라.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면 말씀하실 거요. 보아라. 이것들도 내 자녀들이다. 이미 자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는 자들을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 그분께서 손을 내미실 거요. 우리는 그 손에 입을 맞출 거요. 우리는 울 거요. 그리고 알게 될 거요. 마르멜라도프가 갑자기 일어선다. 집으로 갑시다. 젊은 양반, 부디 데려다 주시오. 카테리나가 기다리고 있어. 라스콜리코프가 동전 몇 닥을 식탁에 두고 따라 나선다. 좁은 골목, 5층의 임대주택, 지하방.
문을 열자 아우성. 폐결핵으로 핏기 없는 여인. 새 아이가 우는 소리.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술주정뱅이 아이들이 빵을 굽는데. 라스콜니코프는 입구에서 멈춘다. 카테리나가 그를 본다. 부끄러움, 분노, 초췌함. 이 짐승을 데려와 줘서 감사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주머니에 마지막 동전 몇 dak을 창틀 위에 놓고 돌아선다. 미친 짓이었다. 그들에게는 소녀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나 어쩐지 그의 발걸음은 한참을 그 골목 앞에 머물렀다. 밤이 깊어서야 라스콜니코프는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한 통의 편지, 어머니의 손글씨. 그는 외투도 벗지 않고 의자에 앉아 편지를 들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린다. 사랑하는 로지온. 어머니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다정한 줄임말. 2달 만에 쓴다. 잠도 자지 못한 밤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스콜니코프는 호흡을 멈춘다. 두냐가 곧 결혼한다. 두냐, 그의 여동생, 22살.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거는 딸,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분이다. 7등관, 변호사, 페테르부르크에서 곧 새 사업을 시작한다. 인품이 단단하고 합리적이며 두냐를 진심으로 아낀다고 한다. 우리는 곧 너에게로 올라간다. 그러니 사랑하는 로지온, 곧 만날 수 있을 거다. 라스콜니코프의 손이 멈춘다. 그러나 그는 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늘 그러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미리 말해두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글씨가 점점 작아진다. 두냐가 마지막 가정교사로 머물던 고스비드리가 일로프가에 이를 너도 들어 알 거다. 마르파 페트로브나 부인이 자기 남편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두냐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의심하여 한동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냐를 모독했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두냐는 결백했고 모독한 부인이 직접 사과했다. 우리 두냐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로지온, 너는 알 거다. 두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일을 한마디 변명 없이 견뎌낸 사람이다. 라스콜니코프의 입꼬리가 비틀어진다. 견뎌낸 사람. 편지의 다음 단락. 루진 씨는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맞는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의 은혜를 평생 느끼는 아내가 된다고. 합리적이라 하더라. 라스콜니코프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투냐는 망설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루지온. 투냐는 너를 생각하더라. 네 학업을, 네 앞날을. 이 결혼이 우리에게 어떤 보탬이 될지를. 그리고 결심했다. 그러니 우리 두냐를 너무 가혹하게 보지 마라. 두냐는 너를 위해서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는 것이다. 라스콜니코프가 편지를 떨군다. 잠시 천장을 본다. 다시 줍는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두냐가 너를 사랑한다. 곧 본다. 사랑하는 루지온. 편지가 끝난다. 라스콜니코프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이윽고 그가 말한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자신에게. 결혼하지 않을 거다. 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루지는 꺼져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가 일어선다. 방을 천천히 걷는다. 두냐, 너는 모르고 있구나.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난한 집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그를 평생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가 너에게 주는 한 조각 빵이 너에게 그를 두려워하게 할 거다. 그것을 견뎌낼 거라고? 견뎌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래, 견뎌낼 거다. 너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견딜 거다. 라스콜니코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그렇다면 소냐, 마른 멜라도바와 무엇이 다르냐? 한쪽은 거리에서 노란 표를 받았고 한쪽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린다는 것뿐. 그것이 너희 어머니들이 견디라 가르치는 길이냐. 라스콜리코프가 의자에 다시 앉는다. 편지를 다시 펴서 다시 읽는다. 그리고 일어선다. 이번에는 결심이 다른 색을 띈다. 그렇다면 무언가 해야 한다. 떨고 있을 시간이 없다. 거리로 나간다. 여름 저녁의 K대로 가스등이 막 켜지기 시작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정처 없이 걷는다. 머릿속이 끓는다. 부냐, 어머니, 소냐, 모두가 누군가에게 팔린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산다. 그때 그가 멈춘다. 거리 저쪽에서 한 어린 처녀가 비틀거리며 걷는다. 15, 16 정도 얇은 무슬린 드레스. 머리는 헝클어졌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누군가가 술을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자기 발을 가누지 못한다. 그리고 멀리서 40줄의 한 신사가 그녀를 노리며 따라온다. 잘 차려입은 모습, 산책하는 척하면서 라스콜리코프가 신사 앞을 막아선다. 꺼져라. 신사가 비웃는다. 자네가 무슨 권리로? 마침 경찰 한 명이 모퉁이에 서 있다. 라스콜니코프가 경찰을 부른다. 경관님, 이 처녀가 어딘가의 가정에서 도망쳤거나 누군가에게 속아 술을 먹었습니다. 마차를 잡아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마차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낸다. 20코페이카, 그가 가진 거의 전부. 경찰이 동조한다. 신사가 어물거리다 물러선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동전을 손에 쥔 채 멈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힌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저 처녀가 어떻게 되든 어차피 한 명은 마시고 한 명은 잡혀가고 한 명은 또 다른 처녀를 노릴 텐데. 인류의 일정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런 비율이 있어야 한다고 통계가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 비율을 위해 누군가가 매년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냐도 그 비율의 한 자리, 저 처녀도 그 비율의 한 자리, 소냐도. 라스콜리코프가 동전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선다. 경찰이 그를 돌아본다. 여보시오, 어쩌실 거요? 라스콜리코프가 손바닥을 펴 동전을 거리에 떨군다. 됐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데려갈 겁니다. 그가 돌아서 걷기 시작한다. 등 뒤에서 신사의 비웃음, 경찰의 욕설, 어린 처녀의 흐느낌. 라스콜니코프는 돌아보지 않는다. 두냐도 결국 그런 식이겠지. 그는 도시 외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페트로프스키 섬 쪽으로. 페트로프스키 섬은 외졌다. 라스콜니코프는 들판 한쪽 풀밭에 쓰러져 잠들어 버린다. 꿈을 꾼다. 어린 시절의 꿈. 7살이었다. 시골 마을의 큰 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마을의 한쪽에는 술집, 그 옆에는 늘 집마차들이 서 있었다. 어떤 날, 한 큰 집마차에 짐이 산처럼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집마차를 끄는 말은 작았다. 빼빼 마른 늙은 앞말, 가난한 농가에서 흔히 보는
이미 다 산 진말. 마부 미콜카가 술에 취해 마차에 올라탔다. 내가 이놈을 끌고 가겠다. 사람들이 웃으며 함께 올라탔다. 이 늙은 쥐말이 이걸 끌 수 있겠나? 어디 한번 보자. 마차가 가득 찼다. 사람들이 위에서 발을 굴렀다. 미콜카가 채찍을 들었다. 이랴, 말이 안간힘으로 다리를 팼다. 진마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콜카가 더 사납게 채찍을 휘둘렀다. 이놈이 안 끄는 거냐? 말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진마차는 그대로였다. 사람들이 부추겼다. 이놈은 죽어야 끌 거야. 미콜카가 채찍을 던지고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한 번, 두 번, 말의 등에서 피가 맺힌다. 어린 라스콜리코프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달려나갔다. 엄마, 저 사람들이 가려는 말을 죽여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당겼다. 가자, 보지 마라. 그러나 어린 라스콜니코프는 손을 뿌리치고 다시 달려갔다. 미콜카가 막대기를 던지고 이번에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이놈은 내 거다.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이다. 도끼가 한 번. 말에 큰 눈. 도끼가 한 번 더. 말이 무릎을 꿇었다. 다음 한 번에 쓰러졌다. 어린 라스콜리코프가 말에 피 묻은 주둥이에 입을 맞췄다. 가련한 것. 작은 주먹으로 사람들을 향해 휘둘렀다. 죽이지 마. 아버지가 어린 그를 안아 올렸다. 가자, 아들아. 라스콜리코프가 깨어난다. 식은땀이 흐른다. 다리 위. 페테르부르크의 노을. 신이시여. 그가 다리 난간을 잡는다. 신이시여. 정말로 내가 도끼로 그녀의 머리를 따뜻한 피가 내 손을 적시고 자물쇠를 더듬어 열고 떨면서 도망치는 그것을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신이시여, 이 저주받은 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단념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에게, 두냐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한순간 가벼워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그래, 단념했다. 그가 다리를 떠나려는데 다리 한쪽 끝에서도 시민의 대화가 들린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또렷해진다. 그 높아, 아이료나, 이바노브나 말이야.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혼자 있을 거야. 여동생 리자베타가 시장에 가야 하거든. 큰일을 부탁받았대. 그래? 그럼 7시에 그 노파 혼자란 말이야? 정확히 7시. 라스콜리코프가 얼어붙는다. 심장이 멎는다. 정확히 7시 내일? 그가 들은 것은 자신을 향한 운명의 신호처럼 느껴진다. 누군가가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그는 천천히 돌아선다. 방금 단념했던 그 결심을 이미 잊은 듯이. 그래, 내일, 다음 날. 라스콜니코프는 정오가 다 되도록 일어나지 못한다. 깨어서도 한참을 천장만 바라본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준비해야 한다. 그가 손을 천장으로 든다. 땀이 식어 있다. 이윽고 일어난다. 정신은 흐릿한데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책상 위 미리 준비해둔 것들, 매끄럽게 자른 작은 나무 조각, 그 위에 같은 크기의 얇은 철판, 2개를 합치고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은으로 된 담뱃갑처럼 보여야 한다. 매듭을 풀려면 시간이 걸려야 한다. 매듭을 한 번, 2번 더 단단히 한다. 좋아. 외투를 집어든다. 며칠 전 미리 안쪽에 만들어둔 천골이. 조용히 단단히 꿰매놓은 것. 도끼를 매다는 소리. 부엌으로 내려간다. 도끼를 가지러
부엌에는 안주인이 있다. 홈 냄비를 휘젓고 있다. 라스콜리코프가 발걸음을 멈춘다. 땀이 흐른다. 안 된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계단을 올라온다. 계단 한쪽에 청소부의 작은 도구실. 문이 열려 있다. 라스콜리코프가 안을 본다. 도끼 한 자루. 청소부가 두고 간 것. 그가 도끼를 집어든다. 외투 안에 고리에 끼운다. 도끼는 옆구리에 매끄럽게 매달린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됐다. 거리로 나간다. 저녁 6시 반. 헤테르부르크의 황혼. 가스등이 막 켜지기 시작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운하 옆을 걷는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보지 말자. 다 결정되었다. 노파의 집 앞에 닿는다. 좁은 입구. 어두운 계단. 올라간다. 2층, 3층, 4층. 층마다 그가 듣는 것은 자기 심장 뛰는 소리. 마침내 노파의 문 앞. 운명의 조용함.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스콜리코프가 문 옆에 종을 당긴다. 종소리. 작은 그러나 또렷한. 안에서 발자국 소리. 열쇠 한 번. 사슬 한 번. 문이 한 뼘 열린다. 노파의 의심스러운 시선. 누구요? 라스콜니코프입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어제 약속드린 담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 문이 더 열린다. 그가 들어선다. 등 뒤로 사슬이 다시 걸린다. 좁은 거실. 노란 벽지. 늦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다. 노파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내민다. 라스콜리코프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가짜 담보물을 꺼낸다. 이거요. 노파가 받는다. 무겁군 끈입니다. 잘 풀어보십시오. 노파가 매듭을 풀려 한다. 매듭이 단단하다. 풀리지 않는군. 빛에 비춰보십시오. 노파가 창가로 가서 빛에 비춘다. 등을 돌린다. 라스콜니코프의 손이 외투 안으로 들어간다. 도끼가 외투 밖으로 나온다. 두 손으로. 한 번, 또 한 번. 소리도 거의 없다. 노파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진다.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옆에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노파의 주머니를 더듬어 열쇠 꾸러미를 꺼낸다.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연다. 낡은 침대. 그 밑에 가죽 트렁크를 끌어낸다. 한 개씩 열쇠를 맞춰본다. 세 번째 열쇠가 맞는다. 트렁크 안에 작은 가죽 주머니에 든 돈. 금속 십자가들, 종이로 싼 묶음, 은이 든 작은 함. 라스콜리코프가 정신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 라스콜리코프가 멈춘다. 누가 들어왔다. 도끼를 집어든다. 살금살금 거실로 나간다. 거실에 한 여자가 서 있다. 리자베타. 노파의 여동생. 시장에 가야 했던 그녀가 일찍 돌아온 것이다. 리자베타는 노파의 옆에 쓰러진 무엇을 본다.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비명을 지르지 못한다. 숨도 쉬지 못한다. 한 손을 천천히 들어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어린아이가 매를 막듯이 도끼 한 리자베타가 쓰러진다.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떨군다. 손이 떨린다. 이건 계획이 없었다. 리자베타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뿐인데 그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때 거실 쪽 현관에서 종소리. 라스콜니코프가 굳는다.
또 누가. 총이 다시 울린다. 문 두드리는 소리. 알려나 이바노브나? 남자의 목소리. 알려나 이바노브나? 문 좀 열어줘요. 라스콜리코프가 문 안쪽에 등을 붙인다. 숨을 죽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칠어진다. 이상하군. 안에 있을 텐데. 다른 남자의 목소리. 사슬이 안에서 걸려있군. 그렇다면 안에 있는 거지. 알려나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가만 아래층에 가서 관리인을 데려오자. 발소리가 멀어진다. 라스콜니코프가 한참에 그대로 서 있는다. 숨을 못 쉰다. 이윽고 그가 문을 살그머니 연다. 복도가 비어있다. 그가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간다. 2층까지 내려갔을 때 아래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라스콜리코프가 멈춘다. 어디로? 마침 2층에 한 문이 열려있다. 비어있는 아파트. 페인트 칠 중인 듯. 그가 안으로 들어가 문 뒤에 숨는다.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간다. 3층, 4층. 노파의 문화 사슬이 걸려있다고요. 이상해요. 라스콜리코프가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살그머니 나온다. 계단을 단숨에 내려간다. 거리로. 도시는 평온하다. 가스도 익혀졌다. 사람들이 오간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 그가 청소부의 도구실 앞을 지나며 도끼를 그 자리에 살그머니 돌려놓는다. 자기 다락방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침대에 쓰러진다. 주머니 속에 물건들도 있는다. 했다. 그가 천장을 본다. 했다. 그 일을. 그런데 이 떨림은 무엇인가? 왜 다리가 후들거리는가? 그토록 계산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토록 결심한 것이 아니었나? 왜? 그의 의식이 흐려진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떠오르는 한 문장. 이제 비로소 시작이었다.